마음이 항상 급하고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 들어요. 휴일에 쉬고 있어도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못 놓겠어요. 이메일, SNS, 메신저를 확인하느라 집중이 안 돼요. 괜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워요. 성공, 자기계발, 발전 같은 말을 들으면 숨이 턱 막혀요. 나만 혼자서 아등바등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 같아요.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도 싫고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 같지 않으세요? 바로 올림픽 슬로건인데요. 작년부터 여기에 다 함께가 추가되었죠. 각 종목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더 잘해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며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밀어붙이느라 심지어 목표점에 이르렀음에도 다시 정신없이 어딘가를 향해 뛰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네요. 오늘은 불확실한 세상,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 부키에서 펴낸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를 열면 이 책을 쓴 브래드 스톨버그에 대해 간단한 소개글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흥미롭네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문학, 과학, 예술학, 공중보건을 공부한 후 맥켄지 앤 컴퍼니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의료정책 자문 구성안 작성을 도왔다. 이후 포천 500대 기업의 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올림픽 국가대표 등을 코치하며 최고의 성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는 어느 날 자신과 타인을 상대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항상 불안, 초조, 산만했으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고 자꾸 무기력해졌다.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부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번아웃에 빠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타인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전문가인 그로서는 자신이 심리적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동서양의 고대 철학과 지혜, 과학과 심리학 실험 결과, 여러 사회 연구와 개인 사례 등 전방위적인 레퍼런스를 활용해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삶을 보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 결과 일상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면 여러 욕망과 고민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세계 최고의 성과 전문가가 성과만 좇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진솔한 강박 극복기이자 표류하는 몸과 마음을 다잡고 싶은 이들에 전하는 따뜻한 조언이다. 저자는 단단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안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6가지 기본 원리와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내용의 일부를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하려면 안착해야 한다. 2019년 여름,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업의 임원과 성공한 사업가, 고위직 의사와 엘리트 운동선수 등을 코치합니다. 그들과 함께 뛰어난 성과로 이어지는 습관과 루틴을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지난 몇 년 새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중 한 명으로 대형 병원의 가정의학과 과장인 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주말에 하루만 쉬려고 해도 몇 시간 못 가서 업무용 이메일을 열고 말아요. 머리로는 그럴 필요 없단 걸 압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확인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안 그러면 초조하고 불안하거든요. 다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이 분명해도 문제예요. 이제는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 내달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삶에서 공백이 커지는 것 같아 공허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침내 자금을 확보해서 이 일을 시작하면 만족감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 성공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봐 살짝 걱정이 돼요. 충분하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무섭게 성장 중인 기술회사를 운영하는 서멘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집중이 안 된다고 토로합니다. 지난 일을 곱씹고 앞일을 계획하고 결정을 탓하고 끊임없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고민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죠.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 CEO인 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릿속이 산만하지 않았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오랫동안 생각에 파묻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심해지는군요. 산만함이 극치를 달려요. 전보다 훨씬 더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감당 못할 건 없지만 이 상태가 싫어요. 내가 고치하는 클라이언트들만이 아니에요. 나는 성과와 안정감, 일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글을 쓰면서 이러한 주제를 비중 있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운동선수와 지식인, 창작자 등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많은 사람 역시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전통적인 기준에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내심 어딘가 상당히 잘못됐고 뭔가 빠졌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중에는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무력감이 든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임상적인 의미의 우울증을 앓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이 늘 따라붙어 괴로울 때가 많았을 뿐이었죠. 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만 보고 생활했는데 막상 경기가 끝나면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그놈의 경기에서 이기고도 말이죠. 마음속 깊은 곳이 조금만 더 편안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들도 모두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순간은 순간일 뿐 원하는 만큼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보다는 삶의 변덕에 이리저리 시달리며 쉴 새 없이 다음을 쫓아가는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훨씬 많죠. 그들은 나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많은 뉴스와 의미 없이 분주하기만 한 일들, 이메일과 SNS 알림, 그리고 다음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면 붕 뜬 상태와 불안한 상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불안석이 되고 만답니다. 쉬지 않고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답은 아님을 알지만 일을 내려놓고 보면 어김없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해요. 그럴 때 남자들은 완벽한 천하무적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항상 만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계속 미끄러지기 일쑤라고 말하고요. 나는 이런 상태를 영웅적 개인주의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영웅적 개인주의란 타인과 나를 상대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경쟁을 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태도는 측정할 수 있는 결과만이 성공을 판가름한다는 편협한 믿음과 결합하곤 합니다. 영웅적 개인주의에 젖어 있으면 만족스러운 결승점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빠져 겉으로는 용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속은 항상 병든 채 생활해야 합니다. 영웅적 개인주의는 내 코칭과 연구, 저술과 동떨어진 주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보다 어린 사촌들, 나보다 연장자인 동료들과 대화할 때 역시 영웅적 개인주의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은 흔하게 이야깃거리로 등장하죠. 이 정도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나이와 인종, 성별, 거주지, 직업을 불문하고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자신을 굳건하고 온전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갈망이 더 강렬해졌죠. 영웅적 개인주의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에서는 더 잘 해내야 하고, 더 건강해야 하며,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며, 삶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손쓸 수 없이 공허해진 영웅적 개인주의는 기껏해야 결핍감만 남기고 얄팍하고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이죠. 이런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 역시 영웅적 개인주의를 안고 살아가는 중일 겁니다. 달리기를 멈추지 못하는 사회. 불교에는 악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악귀는 위장이 태산처럼 커서 쉬지 않고 괴로울 정도로 먹어대도 절대 배가 부르지 않는 귀신이에요. 악귀의 모습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장애가 나타납니다. 혁신적인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결과도 지나친 야망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야망이 지나치면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무엇을 갖더라도 만족할 수 없으며 흥분은 가라앉을 새 없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 건강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안착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친구 마리오와 함께 산에 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힘든 시기를 겪으며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연회색으로 물들고 바람이 많아 무척 상쾌했어요. 거대한 캘리포니아 삼나무들의 높은 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수십 미터 아래로는 미동조차 없더군요. 나무들은 밑동이 바위처럼 단단했고 서로 굳센 뿌리로 연결된 채 땅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퍼뜩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마리오를 보고 말했어요. 맞아. 이걸 놓치고 있었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기르는 거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높은 가지들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쏟아붓는 건 그만두고 내면 깊은 곳의 뿌리를 기르는데 집중해야 해. 뿌리가 튼튼하면 어떤 날씨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착할 수 있어. 뿌리가 기본인 거지. 그런데 우린 그 원리와 실천을 간과하곤 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쫓으며 눈 돌릴 틈 없이 달리기만 하니까 그런 것들은 밀려나 버리는 거야. 안착은 삶의 굴곡 속에서 나를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입니다. 안착은 정직과 용기, 온전함이 들어간 저장소이자 오래도록 유지되는 성과와 안정감, 성취의 밑바탕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생산성, 최적화, 성장, 최신 유행과 화려한 관심사에 집중한 나머지 바탕을 간과하는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리고 결국 괴로워하죠. 그러나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안착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열정, 성과, 생산성과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야망을 모조리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착에 집중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자리 잡혀 안정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럴 때 더 집중해서 편안하게 노력하고 꿈꾸는 가운데 오랫동안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것을 이루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면의 가치에 맞게 생활하고 관심 분야에 집중하면서 지금 여기서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울 방식으로 진정한 자아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안착해 있으면 위나 아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있는 곳에 머물며 거기서 진짜 힘을 얻게 되죠. 그렇게 경험하는 성공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사람은 안착해 있을 때만 진정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더 단단하게 안착하는 데 집중한다면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선 미래를 그리며 흥분하기보다 현재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죽도록 노력만 하는 것은 그만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만두고 단단한 바탕을 일구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착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나 일회성 사건이 아닌 존재 방식이 되죠. 우리는 최고의 성과와 안정감,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것들은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삶의 변덕스러운 비바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단단하게 안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을 받아들인다. 수용. 모든 사람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복을 겪습니다.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항상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도 않아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복잡한 일입니다. 바람과 달리 세상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죠. 노화, 질병, 죽음, 돈,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등은 그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런 현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본능적으로 마법 같은 생각에 빠져들어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보기보다 괜찮은 상황일 거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죠.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동기화된 추론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보려 하는 것을 말해요. 흔한 예로 지금 직장이 싫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느니 사실은 이곳이 괜찮은 곳인 이유를 여기저기서 찾으려는 경우가 그렇죠. 더 쉬운 해결책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오조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모래더미에 머리를 쳐박듯이 말이에요. 비상적 성공을 쫓는 문화와 세상의 영웅적 개인주의가 던지는 조언을 따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민감하게 굴지 않고 기분을 상쾌하게 전환하고 물건을 사재 끼고 트위터를 합니다. 문제와 두려움에서 달아나기 위해 요란하고 충동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거예요. 진짜 시작점을 인정하고 인식하기는 마다하고 그저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죠. 이것은 잠시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패턴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 결과 사람들은 지금 선 자리에서는 절대 단단히 안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현실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안착의 첫 번째 원리는 수용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크고 작은 발전을 경험하려면 지금의 위치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하는 곳이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시작점이 되어야 해요. 곧 알게 되겠지만 수용은 지금의 행복과 성과만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적 변화도 끌어내는 열쇠예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 칼 로저스는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주제로 수십 년간 개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가장 뼈아픈 사실을 담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정말 재미있는 역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력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온전히 몰입한다. 집중. 컴퓨터와 로봇은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피로를 모르죠. 집중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이 오락가락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 참견하며 모든 걸 해내려고 하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산만하기만 할 뿐 삶을 통제하는 것은 글러버린 일로 보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만 힘든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 전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분주한 게으름의 주기에 붙잡히지 말라고 당부했거든요. 그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맹렬히 다름질치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바쁘다는 인상을 풍긴다 라고 지적했답니다. 지나치게 바쁘고 산만한 생활은 시대를 초월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시대만의 문제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양을 강조하며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첨단 기술에 둘러싸여 온종일 온라인 상태에 머물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권장받는가 하면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고 통제하도록 부추기는 상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저변을 넓혀가는 경제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깊이 집중하지 않는 대가로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해내려는 영웅적 개인주의의 헛된 노력은 몸과 마음의 멀티태스킹에서 흔하게 드러납니다. 많이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할 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실행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럴 때 뇌는 끊임없이 두 가지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과제를 분할 정복할 뿐이죠. 한 번에 한 가지에 대해 인지력의 일부만 가동하는 형태로 말이죠.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 좋은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성과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떨어집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면 정신건강은 치명상을 입죠.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은 잡념에 빠져 있을 때보다 온전히 집중할 때 행복감과 만족감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반면 마음이 산만할수록 불안과 불만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연구진은 이렇게 적었어요. 헤매는 마음은 곧 불행한 마음이다. 딕 나탄 스님은 삶의 지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핸드폰과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세상에 몰두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아남는 것 이상이다. 우리는 살고 싶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분주한 생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디지털 활용 능력 등 우리는 온갖 잘못된 것들에 맞추어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죠. 그럴 때면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합리화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계속 산만하기만 한 상태로는 당연히 성취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물론 최적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적화를 완전히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최적화가 목표라면 양쪽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람에 온전히 집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해요. 세네카는 이렇게 썼죠. 문제는 살아갈 시간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재산은 아껴 쓰면서 시간은 최고로 낭비한다. 그때만큼은 인색해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알면 삶은 아주 길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을 지켜내 현명하게 쓴다면, 즉 중요한 사람과 장소, 일에 집중한다면 삶의 매 순간 더 나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실천은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다시 무너진다. 실천은 그렇게 작동한다. 일본의 어느 승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작심삼일이란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화된 행동을 바꾼다는 게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중요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생각대로 생각만큼 잘 되지 않더라도 그럴 때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꾸준히 나를 독려하다 보면 어느새 바라는 모습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가는 비에 옷 젖듯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듯이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